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려의 한시인 사리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려 시대 문인인 이재현이라는 학자가 민간에서 부르던 노래를 한시로 번역하면서 한역화된 작품인데요. 여러분이 공부해 보면 알겠듯이 민중들의 바람과 그 의식이 내재해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81쪽 5번 감상다지기에 인용되어 있는 이재현의 사리화 작품입니다. 작품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부터 보죠. 자, 넉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전통 시가 형식인 기, 성, 전, 결의 시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행에 보면 한자 가로쓰기가 둘, 넷, 여섯, 일곱 자로 되어 있죠. 이런 것을 칠언이라고 합니다. 칠언. 7개의 한자로 칠언으로 넉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넉줄로 되어 있는 이런 형식을 한시에서 칠언절구라고 합니다. 칠언절구는 정해진 형식 안에 작가의 생각과 정서를 담아야 하는 지극히 전형적인 규범적인 양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현대 시의 형식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형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절구가 하나 더 연처럼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율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연이 이어져 내려오는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조로 볼 때는 칠언절구는 평시조가 되겠고 율시는 연시조라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황작은 참새입니다. 황작. 참새야. 어찌 화자죠? 어찌 화. 방향이죠. 방향 방자입니다. 어느 방향에서 레 오다레 가다그 오다 가다 날다 되겠죠. 참새야 넌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날아다니느냐. 그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날아다니느냐 해석되겠죠. 다음 성행에 1년 농사가 부 아니다. 정지 1년 농사를 아랑곳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농부가 즉 시적 하자가 참새를 부르면서 대화하는 양식으로 1년 농사를 아랑곳 하지 않고 왜 됐습니까? 다시 환옹은 늙은 호랍이라는 뜻이고 독자 혼자서 늙은 호랍이는 농사 지을 기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서 경운 밭 갈다 경자입니다. 그죠? 밭을 갈기를 마쳤네요. 즉 어렵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농사일을 마쳤네요. 모진 다 했습니다. 그죠? 경작을 마쳤습니다. 전중 밭전이죠. 밭 가운데에 있는 수확물이 되겠죠. 그죠? 벼와 기장은 5대 공식의 하나입니다. 그죠? 돈이 되는 것이죠. 재화가 될 수 있는 곡물입니다. 그죠? 재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모진 밭가운데의 전중 밭가운데의 화서 기장서자입니다. 벼와 기장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떼다 위자죠. 다시 정리하면 1구와 2구는 참새가 어디에서 날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농사 지은 것을 다 앗아가 버리네요. 즉 수탈당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고 3구와 4구에서는 환웅 늙은 호래비가 혼자 밭을 고생해서 갈고 메었는데 모진 전중 논밭의 벼기장을 다 없앴다. 누가? 이 주체는 누굽니까? 없애는 주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참새, 황작이 되겠죠. 황작. 자, 다시 내용 보겠습니다. 참새야 너는 어디서 오가며 날아와서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라비가 혼자 갈고 고생하면서 맨 것을 밭의 벼기장을 다 없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작품을 한문 그대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다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기 부분에서는 참새가 어디에서 날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새가 찾아왔습니다. 이 참새는 초대하지 않는 손님이죠. 불청객입니다. 그죠? 1년 농사의 결실을 욕심내고 있네요. 남의 것을 엿보는 수탈. 강탈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기력이 없는 늙은 호라비가 농사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에서는 참새가 벼와 기장을 다 먹어 없애는 현실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농촌의 암울한 현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배가 고파야 하는 늙은 호라비의 참담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늙은 호라비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배를 굴른 농민으로 본다면 뜻하지 않게 불청객으로 찾아온 수탈과 강탈의 이미지를 지닌 참새는 권력자로 볼 수 있겠죠. 권력자 혹은 탐관, 오리, 부패한 지도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탈에 대한 원망과 수탈로 인한 농민들의 피폐한 삶을 노래하고 있는 현실을 풍자한 칠연절구의 작품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 구조 잠깐 보겠습니다. 시적 화자는 명시적 화자는 아닙니다. 그죠? 참새야 하고 부름으로써 도노법을 사용하면서 시적 화자의 정서는 원망이 드러나 있죠. 자, 참새를 부르는데 여기서 참새는 탐관오리로 상징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시적 화자는 참새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새의 횡포로 배를 굴어야 하는 농민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느냐 하면 환옹, 환은 환가 고독할 때 하는 호랍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어른옹이란 할아버지 옹이라는 뜻이죠. 환웅을 통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현실에 처해 있는 불쌍하고 연약한 농민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탐관오리의 수탈과 행포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민요인데 그 민요를 이재현이 한역으로 옮겨 적은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 작품을 보니까 현실에 대한 비판과 탐관오리나 지도층에 대한 풍자와 현실 고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작품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익제 이재현은 고려 말기의 고려 학자이면서 문인입니다. 그의 호를 따서
국문학사에서는 익제난고, 익제집, 여공폐설이라는 주요 문집이 전하고 있습니다. 난고, 집, 폐설은 수필적인 성향이 강한 작품입니다.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사리아는 고려에서 떠돌던 민간 노래 17수를 이재현이 한역한 작품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시적 화자가 바라본 참새는 부정적인 존재로서 직접 그렇다고 노래하지 않고 사물의 자연물을 가져와서 권력자들의 가혹한 수탈에 대한 원망과 그 수탈로 인해서 백성들의 고단하고 피폐한 삶을 노래한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한자성어는 가렴주구, 혹독한 지배층의 학정이 되겠죠. 학정, 폭정, 유사의가 가정맹어호와 같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지배층의 수탈을 비유한 한자어들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작품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리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문답을 통하진 않고 참새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죠? 잘못된 진술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또 잘못된 거죠. 서리적 표현이 있었습니까? 서리적 표현을 통하여 현실에 대한 풍자다. 서리적 표현은 의문의 형식을 통한 거죠. 서리적 표현은 없었습니다. 이도 잘못된 거죠. 반어적 표현을 통하여 화자의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에 대한 원망은 있지만 반어적 표현은 아닙니다. 그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면서 말을 건넨다는 대화죠. 대화의 방식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표출하고 있다. 정답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려 말기 학자인 이재현이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를 한시로 번역한 것으로 앞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관, 즉 정부의 수탈 때문에 백성이 가난해지는 현상을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 데에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는 대단히 풍자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늙은 호라비가 비유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힘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죠? 힘없는 백성으로 참새는 수탈자로 혹은 권력자로 보시면 되겠고 벼와 기장은 곡식이죠. 수확물이 되겠습니다. 수탈의 대상이 되겠죠. 그죠? 3번 시적 화자는 참새와 늙은 호라비를 바라보는 태도가 어땠는가? 참새를 바라보는 태도는 다분히 부정적이었고, 그죠? 부정적이나 늙은 호라비를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동정적이면서 연민에 차 있는 태도였습니다. 그죠? 한 문장으로 서술하라는 것은 완결된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완결된 문장이란 주어와 서술어로 되는 완벽한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표현으로 한 문장으로 서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제 이재현 선생의 또 다른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단으로 된 이재현의 운검 루기인데요. 기니까 우리 공부한 대로 수어 제기처럼 뭐가 되겠습니까? 수필이 되겠습니다. 그죠? 교술적 갈래입니다.
교술적 갈래죠. 교술적 수필입니다. 교훈을 주겠죠.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경할 만한 경치가 반드시 구경할 만한 경치죠. 반드시 궁벽한 멀리 떨어진 먼 지방에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주장했습니다. 임금이 도읍한 곳이나 수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도 아름다운 경치가 있더라는 거죠. 가까이 있더라는 겁니다. 먼 지방에만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도 경치가 있더라는 작가의 주장, 걸선이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명예를 다투고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죠. 저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이익을 다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돈이 최고다는 거죠. 바꾸다 보니 형산, 여산, 동정호, 소산강은 중국의 빼어난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이죠. 한 발 내디디면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어도 의외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 가까이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드물다는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네요. 글쓴이.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뭐뭐하기 때문이다. 인과로 맺으면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이 두 번째 문단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하고 전체를 봐야 되는데 못하고요. 금을 움켜쥔 사람도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뭡니까? 순간의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죠. 가을 새의 들꽃은 보면서도 수레에 실은 섭은 보지 못하는 것은 지금 예시 1, 예시 2, 예시 3을 통해서 마음이 쏠리는 곳에 있으면 관심이 딴 데가 있으면 눈에 다른 것을 볼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즉 마음이 있으면 사물이 보인다는 뜻이죠. 일을 벌이기 좋아하는 재력가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유람하는데 만족하면서 스스로 고상하다고 여기고 재력가들도 가까이서 찾지 않고 멀리서 찾는다는 겁니다. 강락도 경성지 빼어난 경치가 있는 곳에 또 새길 필요 없는 짓을 하죠. 보고 백성들이 놀라워했고 허범이라는 사람 재력가, 장락, 허범 다 같은 맥락에서 열거하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골을 찾는 일 등은 진등 같은 선비는 꺼렸다. 이 진등은 백성들이겠죠. 맥을 같이 하죠. 즉 가까이서 찾지 않고 멀리서 찾는 즉 마음이 없어서 사물이 보이지 않는 예를 지금 열거하면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고상한 생활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걸선이의 주장은 고상한 생활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아름다운 경치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까운 곳에 아름다운 경치가 있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마음이 있으면 진정한 사물이 보인다는 것이고 조정에서 명예를 다투고 저자에서 이익을 다투는 무리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작품으로 강락과 허범은 가까운 경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즉 마음이 한 곳에만 쏠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겨를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꾸짖음이 나무람이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재현의 사리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로 연계되는 작품으로 정다산의 탐진촌녀와 정다산의 고시팔이라는 한시가 있습니다. 같이 엮어서 공부해 보시고 또 김창엽의 산민이라는 작품을 더 심화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만중의 몽자류 소설의 하나인 군몽에 대해서 우리가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